안녕하세요. 이상우입니다. 많이들 오셔가지고 사실 좀 약간 기다리셨는데 좀 즐거운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좀 전에 오다 보니까 속보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와 계신 분들 혹은 또 방송으로 보실 분들은 상당히 좀 많은 변화가 이번 주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올해 강의한 거 혹은 뭐 작년 말 이렇게 강의를 할 때 주로 갈아타기라는 상당히 소극적인 표현을 썼었는데 바뀔 가능성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확답을 못 드리겠어요. 제가 하는 일이 아니라서 정책이 어떻게 바뀌면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좀 준비는 해왔었는데 급격히 좀 요즘 상황이 바뀌는 것들이 지금 제 앞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와 계신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불변의 입지 앞으로 10년을 이끌 지역은 이런 좀 엄청 거대한 제목이 써 있지만 핵심은 저 위에 있는 불변과 10년. 사실 10년이라는 시간도 너무 길기 때문에 저희는 거의 불변급이라고 보셔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런 너무 큰 얘기하는 좀 그렇고 한 10년 정도 내가 가져간다. 10년 정도 들고 있는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물건이 그러니까 밖에서 다른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투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물건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1년, 6개월, 3개월 뭐 이 정도 들고 파는 것도 아니고 한 10년 정도는 내가 가져갈 수 있겠다 생각이 되는 지역들에 투자하신 분들은 어디까지나 세금 잘 내시고 하는 정말 지극히 정상적이고 사회적으로 좀 많이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리는데 단타 칠 생각은 조금 내려놓으시고 한 10년 정도 들고 가도 내가 충분하겠다 생각되는 있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그림 보시면은 요즘 뭐 속내를 잘 안 하는데 어디 앉아야 되는지 아시죠? 항상 좋은 자리에 앉으셔야 도망가기도 쉽고 윗사람 술도 많이 안 먹고 그러는데 요즘 뭐 술도 안 먹이니까 어디 앉으셔도 된다 생각하시면 좋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항상 어디든 자리 고르기는 매우 중요하니까요. 그냥 그걸 좀 약간 재밌어 보이게 하려고 그림을 실어봤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시장부터가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마음가짐이 불편하다는 게 느껴지고 있죠. 뭐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여기서 한 20분 정도 가시면 있는 만세대짜리 아파트 청약이 나와도 누군가는 됐으면 좋겠다 희망을 하셨을 수 있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됐다고 고민하는 전화를 제가 어제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사람들 생각이 매우 많이 바뀌어 있더라. 그리고 평소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물어보시는 내용들이 이거 받아도 될까요? 계약해도 될까요? 정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의 99.99999%는 집을 한 번도 안 사보신 분입니다. 인생에 처음으로 청약 넣어가지고 됐는데 이제 되니까 더 걱정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생각들을 매우 심각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계약을 안 하실 가능성도 꽤 높습니다. 평생을 기다려왔던 청약조차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상황이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머릿속이 복잡하냐인데 왼쪽과 오른쪽에 써 있는 많이 오를 지역과 원래 인기 지역이 헷갈리기 때문이에요. 다들 왼쪽만 생각하신 거예요. 옛날 청약 같으면 어떻게든 피 받고 팔아야지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은 어디든 상관없죠. 어디든 사서 어디든 받아서 하면 되는데 2022년 들어오면서부터의 거의 모든 청약들은 곧바로 피를 받고 팔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정도의 분양가였다는 거죠. 나부터가 헷갈리는데 이걸 누가 사줄까라는 생각이 들면은 당연히 청약을 안 받습니다. 근데 이 흐름은 바뀌기가 매우 어렵죠. 분양가가 내려갈 가능성은 없으니까.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사람들이 원했던 게 뭐였죠? 분양가 상한제 폐지해달라는 거였잖아요.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분양가는 더 오르죠. 그러면은 분양시장에 점점점 사람들의 매력을 덜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면 청약통장 평생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 들고서 이렇게 점수 따려고 69점, 71점 뭐 이거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은 결국은 내가 이익을 내려고 수익을 내려고 하는 목적도 분명히 있는데 꼭 장기 거주뿐만 아니라 좀 뭔가 그럴듯한 나의 미래를 적어도 10년 이상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투자를 접근하신다면은 지역이 바뀔 겁니다. 그냥 원래 인기 지역으로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면 더 마음이 편해집니다. 위험도가 내려가니까요. 이쪽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영역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으로 돼야 되는데 문제는 올해 약간 호가 나오는 것들을 보다 보면 인기 지역이 더 싸 보이는데 라는 생각들이 막 듭니다. 지금 그런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12월 중순이라서 그냥 1월 달에 해야지라는 생각하는 분들도 엄청 많습니다. 원래 연말에는 큰일을 치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년에 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실제 내년에 하자라는 생각을 강화시키는 정책들도 지금 이번 주 계속 뭐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고민 되게 많이 하셔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측에 원래 인기적으로 가시고 싶어하는 분들, 1세대 1주택이시던 아니면 무주택이시던 좀 들어가시려고 하는 분들은 뭐 굳이 제 생각에는 내년 기다리실 필요 있겠나 생각이 든다는 게 오늘 첫 번째 결론입니다. 이게 올해 내내 말씀드렸던 갈아타기입니다. 그냥 갈아타기 하실 분들은 하시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들이 다들 눈높이보다 조금 낮아져 있는 금액들이 눈앞에 한두 개씩 와 있던 거 탁탁탁탁 잡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양도세 혜택 받으시려는 분들이 내가 사놓은 집에서 말고 기존에 갖고 있던 집에서 혜택을 받고 싶어서 기존 주택을 막 파는 거죠. 그러면 지금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갈아타기만 가지고 돌리는 장에서 탈피하려면은 결국은 다주택자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미분양 주택 쌓여가는 이 과정에 집 안 사보신 분들이 미분양 주택을 살 리가 없잖아요. 결국은 정책의 흐름은 취득세든 보유세든 양도세든 결국은 다주택자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걸 계속 지금 시간을 재고 있었는데 가을에도 안 나오고 겨울에쯤에 나오고 이런 상황들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근데 시장 분위기는 아까 둔촌주공조차도 안 받고 싶어하는, 당첨이 됐는데도 받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등장할 정도로 상당히 차가워졌다는 게 지금 변화의 핵심이죠. 이게 불 한 번 꺼지면 다시 불 붙이기 매우 힘듭니다. 불 꺼지면 3, 4년 이상 간다는 것들도 다 경험적으로 많이 봤기 때문에 지금 이게 되게 걱정되는 상황이라는 것들을 꼭 시장 관계자뿐만 아니라 정부도 다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혼자 추정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손을 내민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손을 상급지에다가 정부가 들어줄 수는 없어요. 정부가 30억, 50억, 100억짜리 집을 막 사라고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건 좀 웃기잖아요. 하급지를 살 수 있게 도와주는 정책부터 당연히 나와야 되고, 이게 어느 정도 선까지 가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어디까지냐. 근데 이 어디까지냐에 대한 답이 사실 대충 나왔습니다. 매매가 9억 원 정도까지는 다 대충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내년에 특례 제도도 나오고 대출 제도도 뭔가 많이 풀리기 때문에 뭔가 우리의 눈높이에 전국 기준에서는 전혀 안 맞지만 9억 원 정도 되는 금액까지는 뭔가 풀린다라고 생각이 되면 수도권 시장도 생각이 되게 복잡해지는 겁니다. 아, 살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지는구나. 단 거기가 1주택자만 가능하게 되면 영향이 적을 수 있으니 저런 시장들 아니면 9억보다 더 낮은 시장들, 가격대가 낮은 시장들에 뭔가 매수세가 들어와 주는 게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시장 활성화가 안 되면 매우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매우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제가 곤란하다는 게 아니라 건설사들이나 아니면 전반적인 경기나 내년도 시장도 저쪽 뭐 주식하시는 분들도 얘기하시겠지만 내년도 경기 좋게 보시는 분이 별로 없는데 이쪽 시장까지 뭉개지면 상당히 피곤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손을 내미는 시점이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오래 넘기지 않았다는 것에 위안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제가 되게 좀 부끄러워지는 부분이 하나 있죠. 올해 많이 오른다고 조선일보 행사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게 상당히 무색할 정도도 보시면 그냥 새파랗잖아요. 특히 수도권 시장이 그냥 파랗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엄청 많이 틀린 거죠. 그래서 올해 진짜 하반기 들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해봤어요. 제가 도대체 뭘 잘못 봤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요 장표 말고 그 다음 장에서 그 얘기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12월 5일까지의 흐름으로 보셨을 때 용산 정로 서초구는 빨간색이다가 특징이죠. 이게 특징입니다. 올해 이 흐름, 전반적인 전국 흐름에서 용산, 종로, 서초가 플러스가 났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쟤네들이 오른 폭은 되게 적지만 딴 지역들이 밀린 걸 생각해 보면 더 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시장이 갈아타기라는 생각을 모두 다 하셨을 거고 연초에 하고 싶었지만 정치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정책이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주저하다가 여름을 맞이했고 지방선거 나왔고 했는데 갑자기 금리 오르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투자 심리가 매우 위축되고 하는 과정에서 상급지로 가는 이동들은 뭔가 확실히 보이는데
그런 와중에 내 집을 사줄 사람들이 사라졌다는 이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신 분들이 많아진 겁니다. 안 팔린다는 거죠. 무서우니까 못 사죠. 원래는 사서 잔금 치르면 되는데 안 팔리면 그렇게 못 하니까 팔구 사구라고 하는 움직임으로 작년부터 바뀌었는데, 그럼 팔삿 구조에서 내 집이 안 팔리는데 어떻게 상급지로 가냐는 거죠. 대출도 안 나오고 하나도 안 되는 상황이 너무 오래 간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은 다들 했지만, 근데 그게 너무 여실히 드러나는 겁니다. 상급지라고 하는 지역들의 가격은 빨갛고 나머지 지역들은 그냥 파랗다. 특히 이런 흐름들에서 아닌 지역들이 있죠. 이쪽 호남 지역이라거나 뭐 충청북도라거나 강원도라고 하는 지역들은 그냥 빨개요. 올해 하락하지 않았어요. 하락하지 않은 지역들도 굉장히 많아요. 올해 가장 많이 오른 지역들에 창원 같은 지역도 상당히 많이 올랐고, 창원은 지금도 분양도 잘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많은 분들이 힘들지만 또 지역마다 안 그런 지역들도 아주 일부지만 나타나고 있는 이런 것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러면 정책을 펴기가 어렵죠. 다 그런 것도 아니니까. 하지만 조정 대상 지역을 크게 풀렸어요. 아주 많이 크게 풀렸어요. 이거는 되게 의미심장한 거예요. 조금 이따 나올 얘기들이니까 한번 그냥 더 넘어가겠습니다. 투자자들은 여기서 아까 보셨던 것 들면서 보셨던 그림에서 파란색 지역에 눈이 더 많이 갈 겁니다. 많이 밀렸으니까. 매우 훌륭한 결정이죠. 합리적이죠. 밀렸으니까. 밀린 거 사면은 전고점이 가격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저 정도까지는 한번 눈에 볼 수 있겠다로 접근할 수 있지만, 신고가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무서워서 못 사는 겁니다. 내가 어디까지 이게 가격이 갈 수 있을지는 상상이 안 되니까. 지금 일단은 다 조정받은 지역들 많이 보실 겁니다. 가격은 조정받았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가장 눈에 두실 겁니다. 충분히 일리 있는 선택입니다. 근데 문제는 인기 지역에서도 움직임이 엇비슷하면 당연히 그 안에서도 우열이 엄청 나뉘겠죠. 근데 올해의 특징이 요거죠. 제가 사실 이게 되게 제가 많이 틀렸던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인기 지역의 전세 가격은 안 빠질 줄 알았는데 인기 지역의 전세 가격이 이렇게 많이 빠질 거라고, 특히 그 인기 지역에서 올해 심지어 상승을 기록했던 서초구에서 전세가 이렇게 폭락을 하게 될 줄은 생각을 못했어요. 저도 여기까지 이렇게 많이 빠질 줄은 몰랐다 정도까지 나왔는데, 인기 지역의 전세 가격이 매우 약해서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이런 상황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 결과의 가장 큰 차이점 아니었나 보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린다고 했던 이 그림이 이 전세 가격입니다. 전세 가격도 엇비슷해 보이는데 폭이 더 큽니다. 하락 폭이. 아까 상승에서는 일부 세계 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도 플러스가 났지만 서울에서 일단 플러스 난 지역이 하나도 없고, 서울에서 많이 하락한 지역들은 기본적으로 거의 한 10% 가까운, 그리고 심지어 강남 3구 중에 하나인 송파구가 전세권 하위권에 들어가 있다는, 전세가격 하락 상위권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 매우 좀 특이사항이죠. 다른 지역들도 굉장히 많이 빠졌다는 것도 매우 큰 특징입니다. 특히 수도권에서도 상당히 좀 인기 있는 지역들이 많이 빠졌죠. 주거지로서 상당히 인기가 있는 광명이나 아니면 고양 덕양이라거나 수원 영통이라거나 이런 지역들이 가격 하락폭은 13%까지도 나오잖아요. 이건 지수 기준이니까 실제로 가보시면 전세 가격은 훨씬 많이 하락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왜 벌어졌는지에 대한 고민이 내년도의 접근의 시작인 것 같아요. 전세값이 확 밀렸고 매매값도 거기에 덩달아서 하락한 지역들이 아닌 지역도 아주 일부 있고, 대다수는 이제 밀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근데 이거를 저는 전세 가격 하락이 금리 인상 때문이다는 말은 못 하겠어요. 그런 해석이 거의 언론에 대부분 나오지만, 전세 가격 금리 가격이 천천히 올라갔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렇게 일단 급하게 올라오면서 벌어진 이유가 하나라고 본다면은, 두 번째는 그런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월세를 선호하게 되었다, 뭐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최근에 제가 그냥 요즘 느끼는 바로는, 생각해 보면은 요즘에 이주 나가는 아파트가 참 없구나 이 생각도 되게 많이 듭니다. 정비 사업이 그동안 몇 년 동안 진행이 너무 더디다 보니까 지금 이주 단계까지 간 아파트가 너무 없어서 이게 이주도 나가고 해 신축 아파트 들어오고 해서 이게 대충 돌아가는데, 그런 영향들도 올해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까지 별일 없었던 거는 결국은 그 지역에 이주가 조금 있었던 거고, 아닌 지역들은 그냥 팡팡팡 빠지는 일들이 전세에서 벌어지는구나. 근데 이런 흐름이 나타나면은 내년에 투자자들은 복잡해집니다. 역전세 날 수 있으니까 고민이 많아지죠. 그래서 아까 조정받은 지역에서, 매매가가 조정받은 지역에서 거기를 들어가는 게 맞느냐,
아니면은 전셋값까지 봐가지고 전셋값도 다 같이 안 밀릴 수 있는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 두 가지가 되게 키워드가 되는 것 같아요.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은 내년도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세 가격 생각해 봤을 때 갭 투자가 쉽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올해와 내년도 큰 흐름의 핵심은 요 갈아타기 장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아타기 장만 계속 오래 진행이 되면은 싼 집 갖고 있는 사람들만 불리해져요. 비싼 집 갖고 있는 분들은 자기 집 팔고 더 갈 데도 없기 때문에 매도도 잘 할 생각들이 없고, 경기가 매우 나쁠 거라 예측하시는 분들은 던지고서 무주택으로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상급지로 이동의 끝자락은 결국 메인 마지막에 남는 집들을 사줄 사람이 없다로 귀결이 되잖아요. 그런 일은 벌어지면은 모두가 불행해지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막기 위한 대책이 나오지 않겠냐가 결국은 집을 하나씩은 최소한 더 사주는, 그게 이제 11월 달에 나온 대책이죠. 조정대상 지역이 풀리면서 비조정 지역에 집을 하나를 더 사는 거에 대해서 취득세도 더 많이 안 받고 뭐 종부세도 앞으로 뭐 2주택까지는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아직 통과 안 됐잖아요. 지금 세법이 지금 계속 이제 아직 통과가 안 돼가지고 사실 지금 되게 금투세와 함께 지금 사람들이 되게 헷갈리는 것 같아요. 지금 연말까지도 계속 하루하루 이게 희비가 막 엇갈리는 것들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12월은 어차피 12월 중순 온 거 정책 확정되면서 접근하셔도 충분하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하루하루 좀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정책 상황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장표인데 왼쪽에 2개 박스, 원래부터 호재가 없던 곳인데 그냥 갭만 작아서 사면 좋겠다 생각했던 분이라거나 호재가 실현된 곳이라거나 이런 곳에 대한 지금 투자 수요가 제가 봤을 때는 원래도 없어야 됐는데 지난 몇 년간 이런 지역들에 굉장히 많이 몰렸어요. 돈들이. 특히 작년, 재작년 2021년, 2020년은 과도할 정도로 몰렸던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예전에 했던 강의 어디서 찾아보시면 지역별로 나올 겁니다. 지난 2020년, 21년도에 거래가 폭발했던 지역이 어딜 거냐. 그냥 다 수도권입니다. 서울에서도 노도강 이런 데들이 확실히 많았습니다. 다른 지역들은 그때 거래 없었고, 그러니까 2020년, 21년에 거래 폭발한 지역들의 느낌을 보면은 그 중에서는 뭔가 호재가 있지만 그 중에서는 거의 대부분은 호재도 없이 그냥 이유는 규제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신 분도 너무 많다는 거죠. 그거는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투자의 기본은 아까 적어도 10년은 가져갈 수 있을 정도의 매력이 있다여야지 그냥 내가 남한테 넘기고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저런 걸 사게 된다는 거죠. 지금 사람들의 생각은 어찌됐건 이렇게 물린 분들조차도 좀 정리해가지고 내가 뭐 잘못한 것 같으니 손실이 한번 나보면 공부가 확실히 되는데 내가 이런 걸 사면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드는 분들이 더 정리를 빨리 하고 싶어서 갈아타고 싶어 합니다. 근데 시장에 지금 거래가 될 리가 없죠. 그런 식으로 거래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누가 이런 좀 인기가 덜한 것들도 장기로 끌고 갈 수 있게 받아주는 수요들이 나타나줘야 되는데 그게 해외 같으면 회사들이고 기업들이고 금융권들이고 우리나라는 기업들이 받아줄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다주택자 등장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호재가 아직 남은 곳은 아직 남았으니까 사시고 싶을 거고 제일 끝에 보시면 원래 인기 있는 지역들은 사고 싶은 겁니다. 원래 사고 싶고 원래 가고 싶었던 데들이고 엄청 옮기고 싶은 마음만 굴뚝이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제공을 안 해줬던 게 지난 10월 달까지라고 본다면 11월 달에 발표한 내용은 내가 그래도 꿈꾸는 것을 12월부터는 해볼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11월에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잠실에 아파트 사신 분들이 꽤 많은 거죠. 실거래가 찍히는데 실거래가 직전 전고점 대비 6억 7억 빠졌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바닥 가격에서 계속 거래가 되는 거는 그게 되게 신기한 상황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이게 재밌게도 직전 거래가 대비로 얼마 빠졌어요 포스팅하는 분들은 어쨌든 직전 거래가 기준으로 하니까 그럼 전 고점 기준으로 하니까 한번 내려왔으면 내려온 가격에서 움직였다 폭을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27억에 거래된 거 계속 19억 5천에 거래되면 계속 8억 5천 빠졌다고 계속 8억 빠졌다고 하는 거죠. 그냥 계속 19억 5천에도 19억 5천이면 똑같은 가격에 거래된 건데 그래서 맨날 신기한 내용들을 보게 되는 상황이 더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빠졌구나 근데 사실은 그냥 바닥에서 거래가 없던 게 거래가 계속 찍히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래량이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2022년도 거래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거래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렇게 위로 갈 거냐 아래로 갈 거냐의 그런 변곡점을 체크하는 포인트지
그 금액이 직전 최고가보다 얼마 빠졌다 해서 계속 거래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국은 다 우측에 있는 상급지로 가고 싶다 생각이 매우 강해지고 있는데 아주 약하게 해법을 준 거죠. 진짜 약하게 줬습니다. 12월 1일부터 대출 나오는 이런 상황들은 매우 큰 변화인데 지금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합니다. 금리 부담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거보다도 지금 사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더 강한 겁니다. 대출 나오고 이러면 사람들이 불편해져요. 왜냐하면 대출 안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이에요. 지난 몇 년간의 대책이 사람들을 거기에 적응을 시켜가지고 대출이 절반밖에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LTV 규제 완화와 15억 초과 대출이 나오는 이 순간은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상급지로 가려는 분들, 특히 상급지로 이동해 조금 저렴해진 가격에 사고 싶은 분들에게는 사실 매우 좋은 기회예요. 근데 가기 싫을 뿐이죠. 이럴 때 필요한 게 밸류에이션입니다. 밸류에이션. 이게 내가 싼가 비싼가 고민을 해보자. 안 비싸면 사는 거고 비싸면 안 사는 거죠. 근데 그냥 안 사는 게 나타나는 게 바로 이런 변화의 제일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15억 원 초과되는 주담대 임차 보증금 반환금 주담대가 허용된다도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안 됩니다. 내년부터 된다고 했는데 전세가 빠졌을 때 임대인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돈 왜 빨리 안 주냐고 할 수 있지만 임대인도 돈이 있어야 주기 때문에 임대인이 돈이 없으면 방법은 뭐예요? 빌려서 줘야 되잖아요. 근데 빌려서 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전세 문제가 생기잖아요. 전세 문제의 제일 확실한 해법은 임대인이 대출이 잘 돼서 빨리 대출 받아서라도 빨리 줘라 라고 정부서 말하면 쉬워요. 임대보증보험 가입하고 이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돈 빌려서 빨리 주세요가 제일 쉬운 건데 대출을 안 해주면서 풀려다 보니까 계속 이상한 거 하는 거죠. 부기등기 시키고 그 보증보험 가입하고 이게 절대적으로 세입자를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세입자 보호는 돈을 빨리 주게 만드는 거죠. 임대인이. 근데 내년부터 돈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렇게 되면은 약간 좀 재밌어지는 게 뭐냐면 재밌다는 게 좋은 뜻이 아닌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를 말도 안 되는 금액에 놓고 싶진 않은 거죠. 지금 시세가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사업자와 일반인의 마인드가 바뀝니다. 이자 비용을 내가 6개월, 9개월 낼 수 있어서 내가 원하는 시점까지 끌고 가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실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대출 자체가 안 되면 할 수도 없는 거죠. 어차피 안 나오니까. 그러면 그냥 저 밑에 있는 전세 최저가에 그냥 놓고 끝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돈 만들기도 매우 힘들고 그러면 사고 나는데 대출이 어쨌든 나와서 중도상환 수수료도 있고 뭐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나는 그렇게 안 끌고 가겠다는 결심을 실행할 수 있는 자유를 주어주면은 시장이 이렇게까지 뭉개지지는 않습니다. 전세 가격이. 금리라는 거는 돈을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0에서 대출이 없다가 빌리는 사람들 입장에서 혹은 대출 생각이 전혀 없다가 빌리는 사람들은 전체 금리가 다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부도나기가 싫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이자 변동폭이 얼마냐 그 생각만 추가로 하는 거다라고 생각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를 빌릴 수 있던 게 6%를 빌릴 수 있으면 결국은 내가 부담하는 비용은 3%가 증가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거냐? 최소한 이렇게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은 그 생각은 합니다. 지금 당장 비용 더 내가 부담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 놓는 건 아니다. 이런 장치가 하나 만들어진다는 거는 전세 시장도 조금 안정될 수 있는 여지가 내년에는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에 입주 많습니다. 원래 그래서 2023년도 시장은 전세 가격이 오르기는 매우 힘든 시장이었습니다. 내년에 강남이 입주 많다는 거는 모두가 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인지 헬리오시티 입주할 때랑 거의 엇비슷한데 입주하기 이전부터 전세를 막 저 밑에 놓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 나갈 것 같은 거죠. 미리미리 놓고 싶어하는 분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도 아마 대체로 다 아실 건데 조금 지나니까 많이 해결됐거든요. 비슷한 결과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제도가 어떻게 변경될 거냐. 여기는 분명히 개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개편 방안이 언제 이번 달에 나오기로 돼 있지만 어떻게 나올지도 상당히 중요하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누군가는 이번 기회에 많이 사야 되겠다 생각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을 겁니다. 분명히. 없다고 말 못합니다. 사보고 싶었거든요. 2016년, 17년에 정말 다주택자가 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친 게 한인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지금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을지는 이번 달에 대책이 나옵니다.
어디든 대출이 나온다. 물론 이자 꽤 내지만 대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까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한다. 물론 지금 다주택자는 안 되는데 아무튼 다주택자 아닌 1주택자, 일시적 2주택자까지 나온다는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꿈꿔왔던 것들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조정받은 금액에서. 근데 문제는 내 집도 조정받았다는 게 문제죠. 나는 안 맞고 딴 집만 조정받아야 되는데 이게 많은 사람들의 꿈이죠. 내가 가고 싶은 집만 빠지고 내 집은 가만히 있어서 투자금이 작게 옮기고 싶은데 항상 문제는 나만 얻어 터지잖아요. 더 크게 얻어 터지는 게 문제잖아요. 제가 그냥 최근에 입주했던 큰 아파트들, 그냥 주변에 경기도에 있던 큰 아파트 등의 사례를 갖고 왔습니다. 거의 엇비슷합니다. 4억 원 정도의 분양 받아가지고 2020년 정도에 입주해가지고 지금 2년 딱 실거주 채운 분들은 양도세도 부담 없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팔 수 있는 분들이 꽤 많은데 저런 분들이 진짜 초기에 갖고 있던 현금보다 많은 현금이 생겨요. 지금 조정받은 금액에 팔아도 꽤 생깁니다. 이런 분들은 옮기고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 근데 대신에 드는데 좀 많이 옮기고 싶은 거죠. 그 지역에서 한 발짝 가는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한 세 발짝 정도는 앞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측에 보시면 당연히 1주택자 같으면은 양도세 구간에서 과세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양도세가 없고 다주택자조차도 양도 차익이 아주 크지 않기 때문에 조금 내면은 됩니다. 그러면 다주택자는 이런 것들 사셨던 것들을 막 팝니다. 지금 저거 막 팔아가지고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격을 막 다 뭉개는 거죠, 시장 가격을.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 나오면은 결국은 손해 보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엉뚱한 사람들이 손해를 봐요. 가격 거래량이 없으면 거래는 무조건 많아야 돼요. 어떻게 됐건 간에. 그 다음 레벨 마포나 신길 같은 최근에 서울에 입주했던 인기 아파트들. 그동안 많이 인기 없다가 최근에 인기 막 높아진 지역들이 이런 지역들인데 이런 지역들조차도 예전에 분양가들 보시면은 뭐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분양가였고 저 때 분양가도 비싸다 난리여가지고 분양 안 하신 분들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청약 안 하신 분들 저 비싸다고. 아까 둔촌의 예와 뭔가 좀 뭐가 비슷하죠. 근데 아무튼 저런 분들이 뭔가 사가지고 수익을 많이 냈고 실제 입주하셔가지고 잔뜩 그 장특까지 쌓아놓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또 여기서 많은 돈이 생깁니다. 저런 분들도 지금 이동하고 싶은 생각이 되게 많은 거예요. 심지어 다주택자조차도 양도 차익이 꽤 크니까 한 3억 원 정도 양도세 내고 파는 분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특히 위에 아파트 마포레면 프로조 같으면 미분양이었다는 사실 아마 여기 아는 분들이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처참한 미분양이었습니다. 미분양이었으면 다주택자도 꽤 많으실 거 아니에요. 저런 분들이 던지면 가격이 밀립니다. 강남으로 한번 와볼까요? 지금 시장의 가장 척도인 엘스. 분양가가 없죠. 왜냐하면 84를 분양한 적이 없어요. 일반 분양한 적이 없기 때문에 분양가가 없고 5구만 분양했었는데 어쨌든 입주할 때 8억이었고 입주할 때는 안 샀지만 2016년도에 한 11억 정도에 매수하신 분 입장에서는 저 작년에 전고점 저 가격이 눈앞에 아른거리면 절대 매도 못하죠. 내가 이걸 27억에 팔 수 있었는데 내가 지금 이걸 19억에 파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면 절대 못 팔지만 11억에 사가지고 19억에 매도하면은 저기도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실거주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양도세가 별로 없어서 실제 이제 손에 쥐어지는 현금은 살 때 11억일 때 담보대출 절반 받아서 5억으로 들어가신 분조차도 원래 5억 있었지만은 한 8억은 더 생깁니다. 내가 드디어 13억이 생긴 거죠. 집에 그냥 1주택 해가지고 살고 있었는데도 현금이 꽤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저런 분들은 또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강남 가야 되겠구나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물론 다 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매우 인기 있는 지역이지만 이번 기회에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있으면 가야 되겠다 생각하는 분들 지금 옮기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가 되죠. 19억에 파는 사람은 뭐겠어요. 내가 이걸 무주택으로 가야지 여기서 앞으로 13억 가니까 12억 가니까 무조건 밀어 팔아야지가 아니라 저분조차도 다음 기회를 한번 보는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강남은 별로 안 빠졌죠. 도공렉슬 같은 경우에 매매가 전고점이 32억이었는데 최근에 한 28억도 나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런 집들을 28억에 파셔도 2016년도에 13억에 사신 분들 그때 6억 5천 대출 받아 들어가신 분들 같으면 한 20억 생겨요 현금이. 이런 분들은 또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대형 평수가 하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대형 평수가 없죠. 대형 평수 조정도 별로 안 받았죠. 가격도 별로 안 오고 매도도 물량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지금 뭔가 병목이 생겼죠. 이동하려고 하는데 이동할 거는 별로 없고 그러니까 멈춰 있는데 그 다음 분들만 자꾸 이렇게 들어오려는 상황들 여기는 밀어서 팔려는 생각들이 이제 맞물리기 시작하면은 상급지만 좀 덜 빠지고 하급지만 왕창 빠지는 일이 벌어져요. 이게 지금 나타난 상황이에요.
차 살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그냥 차 살 때랑 집 살 때랑 똑같다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2,100만 원짜리 차 사러 갔다가 보통은 한 4천만 원짜리 차를 사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왜냐하면 저게 더 훨씬 좋으니까. 집은 이런 생각을 당장 그 자리에서 하진 않지만 결국은 저기까지 가겠다는 생각은 대부분 합니다. 인테리어 최고로 해가지고 풀옵션 가는 것처럼 똑같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결국은 마음가짐은 똑같고 시차만 좀 더 있어서 내가 4년 뒤에 이사 갈 거다 아니면 8년 뒤에 이사 갈 거다 인생 계획 나오면은 갈아타는 걸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런 갈아타기에서 다들 어떻게 갈아타고 싶은지는 너무 뻔히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지금 무서워요. 내년에 더 많이 빠질까 봐. 여기 계신 분들이 다들 어떤 생각을 할까? 지금 어떤 생각으로 이 강의를 들으러 오셨을까? 두 부류잖아요. 갈아타기 할 거냐? 추가로 더 살 거냐?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제 말 듣고 당장 지금 팔고 싶어서 오신 분은 없으실 거잖아요. 아니면 팔고 오신 분도 있겠죠. 내가 잘 팔았다는 얘기로 확답을 듣고 싶어서. 근데 그런 분들보다는 지금 내년 시장에 어떻게 적응할지는 이런 갈아타기의 움직임에 사람들이 어디까지 갈 거냐.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대로 현금 확보 금액들을 보면은 뭔가 움직이고 하자 하는 결론이 대충 나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시장에서 제일 많이 보이는 19억, 20억짜리 거래들을 누가 사고 있느냐 거기서 체크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결론 한 표입니다. 8억에 팔고 13억에 팔고 18억, 19억, 24억, 28억 내 집을 요 가격에 팔 수 있는 분들이 그 다음에 가고 싶어하는 매수 대상은 얼마일 거냐. 저는 적어도 저 13억에서 19억 가려고 하는 지금 13억 주택에서 19억으로 갈아타려고 하는 저분들이 좀 일단 한번 움직여줘야 뭐가 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려면은 13억 원짜리 집이 팔려야 됩니다. 13억 원짜리 집이 팔리려면은 사실은 저 위에 있는 8억 원짜리 집이 팔려야 됩니다. 연쇄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출 9억 원까지 좀 쉽게 가능한 이런 상황들이 많은 거래를 지금보다는 많은 거래를 일으키기 매우 좋은데 근데 저기 13억짜리 집에서 19억짜리로 가시려는 분에게 지금 주어지는 현금은 약 한 8억 원 정도입니다. 집 팔면은 아까 집에 대출들이 있으니까 그럼 8억 원짜리 내가 8억 갖고 있는데 어떻게 19억짜리 집을 어떻게 사요라는 답이 곧바로 돌아오고 그럼 저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세금 빼고 그냥 11억 정도가 당장 돈이 모자란데 현금이 저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 4억은 있어야 내가 대출 한 저 정도 35% 정도 받아가지고 6억 7천 받아서 한 달에 400만 원 이자 내면서 원리금 이자 내면서 간다. 요게 지금 사자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 움직이는 길입니다. 근데 한 달에 400 내겠답니다. 요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지금 딱 요 색깔 칠해놓은 저기를 잘 봐두세요. 옛날 같았으면은 저 끝에 보시는 것처럼 전세가 한 9억 하니까 전세 껴가지고 한 10억으로 갭으로 사야지가 될 수 있는데 왜냐면 현금이 그쯤 생기니까 문제는 지금 갭이 너무 커서 아우 갭 투자하느니 그냥 차라리 사는 게 낫겠다 이 생각이 들고 그런 분들은 어차피 동네가 확 많이 바뀌니까 내가 이번 기회에 실거주 가치가 달라지면 그냥 움직이겠다 대출 나올 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 가지고는 계속 밀립니다. 요 시장 하나만 가지고는 밀리고 계속 밑으로 가줘야 되는 상황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참고로 제가 여기서 아까 6억 7천 빌렸는데 원리금 416만 원 냅니다는 금리 7% 가정한 겁니다. 40년 대출에 금리 7% 가정하는 겁니다.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눈높이에 두는 주담대 7% 될 수 있지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셨을 때 한 7억 원 정도 빌리시면 저 정도 나옵니다. 투자금이 너무 많이 커지는 상황에서는 갭 투자는 힘들죠. 갭 투자가 힘들면 사람들은 자꾸 금액이 작은 데로 갑니다. 금액이 작은 데로 가기 시작하면 이제 힘들어지는 길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주요 사례들 어느 아파트인지 다 아실 겁니다. 엘리트만 써놓어도 다 아시니까. 엘스가 거래가 왜 이렇게 11월 달부터 많이 되고 얘만 많이 되는 게 아니라 11월 달 들어서면서 잠실 내 전반적인 거래량들이 쭉쭉 늘고 있는 상황들이 이게 쭉쭉이라는 말은 너무 맞지 않습니다. 워낙 없었기 때문에 몇 건만 있어도 퍼센트로 엄청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전고점 기준으로 가격을 생각을 해보면 대충 한 25%에서 30% 언저리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셔서 대충 다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매수하시는 겁니다. 엘리트 말고 다른 이제 송파구 아파트들 되게 인기 단지들이죠. 헬리오시티나 파크리오나
아니면 주공 5단지나 이렇게 보시면은 하락폭들이 다 엇비슷합니다. 엇비슷합니다. 진짜 신기할 정도로 다 엇비슷하게 하락을 해 있는 상태들이고 헬리오시티만 해도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게 이런 지역들이죠. 이 강동구에 새로 들어온 아파트들 같으면 뭐 고덕 그라시움이라거나 아르테온이라거나 뭐 베네루체, 뭐 고덕 자이 뭐 할 것 없이 하락폭이 다르죠. 기본적으로 여기는 40% 이상입니다. 전고점 대비를 해보면은. 근데 이분들이 집 팔고 지금 무주택이겠냐고요. 저분들도 뭔가 결심을 했을 겁니다. 금액대를 보시면 대충 한 11억에서 12억 정도 되는 금액으로 그 다음으로 어디로 갔을까? 아까 제가 보여드린 표 기억나시나요? 대충 그쯤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발짝 앞으로 나가려고 돈을 지금 손실을 확정짓거나 아니면 이익폭이 줄어든 걸 확정지을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싶은 거죠. 사자의 심장이 필요합니다. 제가 요 몇 달 이거 되게 많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사자가 요즘 야구를 좀 못하긴 하는데 그게 다 사자의 심장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좀 열심히 한 단계 이번 기회에 한번 도약을 해보겠다는 사람이 드는 생각 가진 사람들은 지금 하고 있다는 게 조금씩 느껴집니다. 조금씩. 시장의 가장 강한 시그널이 저는 언론에 맨날 나오는 뭐 음마아파트 얼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모든 키가 잠실에 있는 것 같아요. 잠실이 뭔가 거래가 된다. 심지어 토지거래 허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된다 이런 것들은 매우 큰 특징이죠. 잠실동은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잖아요. 실입주 하셔야 되잖아요. 갭 투자가 안 되잖아요. 조금씩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매우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엘리트 이런 아파트들 말고 뭐 파크리오나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는 거래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 지역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거래 나오는 흐름으로만 보면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나 아닌 지역이나 비슷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나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거주 하려는 분들이 사고 있다는 게 특징이 드러나는 겁니다. 내년도로 넘어갈 시점에 저희가 고민해 볼 게 딱 여기도 장표에 정리가 돼 있는 겁니다. 다들 매도자 생각만 하는 겁니다. 다 팔고 끝낼 거다 이렇게 이제 우려를 하시는 분들은 요 하나씩 우려를 해보시는 거죠. 매도 가격 급락 우려했으니까 지금 더 미리 밀고 끝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면 더 쭉쭉 밀리는 거고 보유세 얘기는 굳이 안 해도 되죠. 정부가 지금 방향을 결정했잖아요. 공시지가도 어제 들으셨잖아요. 표준지 가격 한 5% 정도 낮아졌잖아요. 이번에 종부세 받아보신 분들은 작년보단 조금 냈다는 거 아실 거잖아요. 너무 과도했으니까. 보유세도 약간 내려옵니다. 양도소득세는 다주택자 이야기이긴 하지만 다주택자가 아니어도 실거주 한 분들 안 한 분들 뭐 그런 것들 얘기들도 지금 자꾸 나오잖아요. 상생임대인도 나오고. 양도소득세에서 뭔가 혜택을 주면은 사람들이 조금 서둘러 팔고 싶은 생각은 사라집니다. 전세 가격이 문제죠. 전세 빼줘야 되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팔고 싶어하는 분도 꽤 많을 겁니다. 특히나 매매 가격이 싼 지역들은 더 그럴 겁니다. 매매 가격이 뭐 3억, 4억 이런 데 역전세 나기 시작하면은 그런 지역은 정말 팔아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무지 많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샀기 때문에. 역전세 대란은 오히려 여러 가지 해법으로 끝내는 분들이 있는데 답이 없으면 파는 건데 팔 때도 어떤 식으로 팔 거냐.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하나 더 고민할 건 뭐냐면 전세가 이렇게 많이 하락할 때 매도가 안 되면 매도자들이 원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냥 내가 전세 살아줄 테니 팔자라는 거죠. 전세 가뜩이나 안 나가니까 주인이 전세로 전세 세입자로 전환되는 이런 상황들도 꽤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조차도 약간 거래가 되면은 주인 전세 조건들도 좀 사라질 겁니다.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뭐 대출 과다하신 분들이 그다지 없죠. 우리나라는 대출이 사실 그렇게 많이 안 되기 때문에 70% 80% 받으신 분들은 싼 집에 많잖아요. 디딤돌 대출 같은 거 받은 분들이나 당연히 대출이 많지. 낮은데 비싼 주택에서 대출 비율이 LTV가 높게 갖고 가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일단 매도인 입장에서 이자 부담돼 가지고 팔아야 되는 분은 그다지 많지는 않아요. 지금의 걱정은 다 역전세로 인한 보증금 돌려줘야 되는 이슈죠. 매수자 쪽 보시면은 이게 지금 오늘 아까 조선일보에서 속보로 떴던데 이쪽 동네들 매수자 그러니까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 될 거냐 취득세도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취득세 이슈 지금 화두죠. 하나 더 사고 싶은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으니까 특히 지방의 비조정 지역 사고 싶어하는 분들 그쪽은 다 이미 풀려 있으니까 근데 그거 말고
조정 지역에도 살 수 있느냐, 전세 가격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빠져 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도 여기서 더 빠질까 전세 가격이, 그거 고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선이 있을 겁니다. 전세 가격도 지금 월세랑 전세랑 약간 불일치하는 경향이 매우 심한데 그게 다 금리가 너무 빠르게 올라서 그런데 그것도 결국은 시간이, 이번처럼 미국도 50bp 올리고 한국도 25bp 올리고 이러면 결국은 어느 순간에는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 그 아까 전세와 월세의 격차가 줄어들 거예요. 지금은 다 월세 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유 자금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여유 자금이 없다가 매수 쪽에서 매우 큰 이제 고민이고, 취득세가 어떻게 풀릴 거냐, 이 두 가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풀리느냐고. 근데 저는 여유 자금은 요즘에 정기예금에서 맨날 확인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정기예금 가입 많이 한다는 얘기들 9월달, 10월달, 11월달 계속 많이 들으시는데 그 정기예금에 새로 유입되는 금액을 한번 보시면은 꽤 크죠. 막 30조, 50조 막 이렇죠. 한 달 증가하는 금액들이. 정기예금은 제가 느끼기에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수많은 부동산으로 올 자금들에 잠시 머물러 있는 곳입니다. 예금이 왜 이렇게 갑자기 선호되느냐. 결국은 이 정기예금 움직임과 등록임대주택 사업자 이런 변화들의 움직임을 예상을 한번 해보면 시장에 돈은 어딘가에 쌓여 있고 뭔가 지금 대기는 하고 있는데 어떤 걸 사야 될지 모르겠고, 취득세나 이런 것들이 풀리면 뭔가 방향성은 한 방향으로 정해질 수도 있겠다. 이런 고민들을 다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게 이제 나오죠. 아까 좀 전에 들으셨던 그 주택금융공사에서 이제 내놓는 건데, 금리도 낮게 나온대고 대출도 9억 원까지 소득 여건 다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보고 일단 해준다,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일단은 임대사업자로 가기 이전의 단계에 무주택 혹은 1주택자들이 한번 이런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배경이 됩니다. 꽤 많이 나오죠. 대출들이 9억 원 주택에 5억까지 나오는 이런 상황들은 좀 재밌죠. 진작 나왔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원래도 5억 원 언저리 주택까지는 아까 보금자리론이 있어가지고 70%까지 대출도 나왔고, 5억에서 9억 구간이 이제 40%였고 9억에서 15억 원 구간이 이제 20%, 15억 원 이상 구간, 초과 구간들은 그냥 대출이 안 나오는 게 LTV 구간이었는데 어쨌든 이거는 다 아시는 바대로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크게 바뀐 게 상황에서 15억 원 초과 대출되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5억에서 9억 원대의 구간도 조금 올라왔죠. 여기가 조금 올라왔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서울 같으면 아까 20억 원 언저리의 그런 주택들, 15억 초과 그런 주택들이 팔리는 게 시금석이라고 본다면, 이런 흐름들에서 전반적인 흐름들에서는 결국은 한 5억 원에서 9억 원 주택들이 어떻게 팔릴 것이냐. 사실 여기가 팔리면 움직일 사람들은 매우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 지역, 여전히 규제 지역. 이제는 많이들 아실 겁니다. 지난 정부 내내 비규제 쫓아다니셨던 분들이라면 더더더 절실히 느끼실 겁니다. 그냥 규제 지역 사는 겁니다. 말이 쉽죠라고 하는 분들이 있죠. 당연히 말이 쉽죠. 대출도 안 나오고 뭐도 안 되고 취득세 높고 다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 지역이 훨씬 더 매력이라는 생각들을 지금 가격에서는 더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조정으로 풀린 지역들을 후드려 패서 팔아서라도 어떻게든 규제를 사겠다는 사람들이 있겠죠. 특히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그러면 비규제가 더 많이 빠지죠. 요즘은 규제 빠지면 더 빠집니다. 왜 그렇겠어요? 한 번만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규제가 풀리는 순간 매도세는 더 강해집니다. 매수자가 붙을 수 있으니까. 뭐 저보다 더 예민하실 테니까요. 풀린 것들은 뭐 굳이 설명드릴 필요도 없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서울이 25개여가지고 30개 지역 남은 거죠. 근데 저 중에서 몇 개 지역은 좀 약간 억울하죠. 왜 우리는 안 풀렸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강북은 다 풀리고 강남은 안 풀렸죠. 한강 이남의 경기도 지역은 안 풀린 지역이 몇 개 있고 한강 이북은 이제 하나도 걸려 있는 데가 없습니다. 서울, 과천, 성남, 분당, 성남, 수정, 하남, 광명 빼고 다 풀린 거잖아요. 어디에 사라는 말인가? 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만 빼고 아무거나 사도 된다라고 알려준 겁니다. 투자 대상 지역이 너무 넓어졌어요. 이러면 선택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또 결정을 못 하세요. 뭘 사야 될지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드니까. 근데 여기서 키워드는 하나 갖고 있는 분들은 하나 더 사라는 뜻입니다. 하나 더.
사람들이 지금 가장 생각해 볼 부분은 또 여기에 있어요. 정비 사업지, 특히 규제 지역 내의 정비 사업지. 아까 남은 그 30개 지역 내에 규제 지역 내에 정비 사업지가 사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어차피 갭 투자도 안 되는데 서울시의 정책을 보면은 뭔가 정비 사업은 해줄 것 같고 안전진단 완화도 되고 정부의 방향성도 다 그렇다고 보니까 옛날 같으면은 재개발을 샀을 텐데, 그리고 올해까지도 계속 재개발을 사람들이 많이 샀었는데 재건축인가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번에 안전진단 완화되면서 단계가 빨라지는 데들이 몇 군데 보이죠. 완화해 준다는 얘기 뭐 다 들어보셨으니까. 재건축 부담금도 이거 이제 저거죠. 재건축할 때 이제 내야 되는 거. 저것도 뭐 거의 안 내게 바뀐다고 이미 발표를 하셨잖아요. 이번에 안전진단 완화하는 것도 보셨고. 안전진단은 이번에 받아둬야죠. 30년 넘은 단지들은 대충 다 받아놓을 겁니다. 안전진단을 받아놔야 그 다음 스텝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다들 이만큼 많이 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 예상하는 지역 중에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게 이 정비 사업지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인기 지역에. 근데 이게 꼭 서울만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이번 정부에서 계속 지금 강조하는 포인트가 뭐죠? 일기 신도시 정비 사업이죠. 일기 신도시가 이번에 정비에서 많이 풀렸어요. 안 풀린 데가 하나밖에 없죠. 성남 분당 빼고 다 풀렸죠.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을 지금 너무 많이 하시는 겁니다. 정부에서 하라는 얘기랑 똑같죠. 하나씩 더 사라고 한 얘기랑 똑같으니까. 근데 이왕이면 미분양 샀으면 좋겠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지방 미분양을 좀 사줬으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저보다 더 잘 아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라는 얘기를 뭐 굳이 설명드릴 필요도 없지만 6억 원 미만 주택을 샀을 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안 내도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도 또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게 걸리는 분들이 꽤 있다는 거죠. 꽤 자금 조달 계획서 쓰기가 너무 복잡한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러면 6억 원 이하 주택도 아까 대출이 나오고 그러면은 좀 쉬워지죠.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가. 근데 저거는 수도권보다는 지방에서일 가능성이 더 커요. 규제 지역이었던 지방 지역에서 아닌 데로 바뀐 것들. 일시적 2주택도 3년으로 바뀌니까 또 파는 속도도 좀 더뎌질 수 있고. 취득세도 3주택부터 중과세하니까 2주택까지 가는 거는 크게 뭐 문제가 없고. 장특공도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 임대사업자 제도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또 날아가는 것들이 매우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지역이 더 넓어지죠. 선택지도 더 넓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2주택자가 되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고민이실 겁니다. 근데 그 고민을 우리는 1월에 하자 이겁니다. 12월 달에 대책 좀 더 나오는 거 보고 지금 굳이 섣불리 뭐 결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연말인데 이번 달에 다 나온다고 하니 귀를 좀 기울여 보자입니다. 보고 얘기하자는 겁니다. 이거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면 이게 답입니다. 조정지역 1주택 더하기 비조정주택 1주택. 근데 조정지역의 집이 먼저 있어야죠. 그래야 두 번째 게 재밌죠. 비조정 2개 사기는 싫잖아요. 조정 하나 비조정 하나를 사는 게 목표면 풀린 지역들이 5대 지방광역시나 세종시나 제주특별자치도나 인천, 분당pen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다 지금 뻥 뚫려 있는데 그럼 무주택자 같으면은 지금 제도상에서라면 규제 지역부터 하나 일단 먼저 사야 됩니다.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지방 사는데도 불구하고 집은 서울에 사야 되는 겁니다. 먼저 사고 싶으면. 그래야 두 번째 주택이 세대 취득세 효과가 있으니까. 조정부터 사고 비조정을 그 다음에 사게 하는 일도 매우 어색하다고 본다면 이럴 가능성도 오래 가기는 전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일단 얘기 좀 들어보자라고 말씀드린 건데, 근데 기본은 왠지 사람들의 생각은 저 파란색 지역들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지역들도 상당히 눈에 들어오겠다. 특히 지금 정비 사업이 매우 한창일 걸로 보이는 1기 신도시 지역도 상당히 관심들이 많이 생기겠다. 하나 더 사시는 목적이라면 좀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드는 상황입니다. 다주택자가 누군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들을 이제 하실 거예요. 3주택이 다주택이냐 5주택이 다주택이냐 이것도 되게 고민일 거고, 대책이 만약에 나왔는데 5주택까지는 뭐 일반 과세고 10주택 뭐 이렇게 위상은 아니고 그런 것도 되게 애매할 거예요.
다라는 건 일단은 3부터잖아요. 2는 다라고 잘 안 하잖아요. 3부터 어떻게 나오는지도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게 많이 풀리냐 조금 풀리냐에 따라서 지역이 한정될 가능성도 되게 높아지는 게 내년 시장의 모습입니다. 사업자 등록증 내는 일반 그 주택임대 사업자들을 거의 거학으로 취급되던 분위기는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요 임대주택 사업자 제도의 변화는 조만간 나온다고 하니 사실 이거 듣고 재테크 박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어요. 말을 좀 편하게 많이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지금 미정인 상황이라서 조금 답답합니다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사고 싶어하는 사람 너무 많고, 압구정 청담 가격 조정 별로 없는데 대치동도 가격 조정 별로 없는데 잠실만 조정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들도 다들 염두에 두고 계실 겁니다. 올해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인기 지역에서 아까 입지가 안 바뀌면은 서울이라는 것도 대부분 생각하실 거고, 서울 내에서도 어디가 인기일 더 예약 생각하시는데, 주택을 더 취득할 수 있게 됐을 때 사람들의 결정은 조금 더 저렴한 지역에 상당히 포텐셜이 있는 지역이 될 거다라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계속일 것 같습니다. 추천 지역이 빅 웨이브라고 하는 것들을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91년도부터 입주한 아파트, 2007년도부터 입주한 아파트, 이런 데들에 답이 있겠다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만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오래됐다는 뜻입니다. 지금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는 아까 지금 제가 한 가을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갈아타기 장뿐만 아니라 하나 더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12월 달부터 들고 있다는 거. 근데 거기서 하나 더 생긴다고 한다면 결국은 갈아타기에도 그런 다주택으로 가는 분위기가 영향을 또 준다는 거. 그러면 선택을 하기에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그런 급매물들이 언제까지 계속 있을까? 그 급매물이 진짜 많은가? 한 번은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하고 마찬가지로 호가 빼는 거는 일도 아니잖아요. 호가 내놨다가 이렇게 좀 가는 분위기 같으면 다들 그냥 걷어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이장표 엄청 많이 보여드렸는데 상급지 갈아타는 게 도대체 뭐가 나쁜 거냐 이거 말씀드렸지만, 고민할 거는 결국은 우리는 더 많은 자산 증가, 자산 상승 이런 거에 배팅을 해보는 그런 열기가 여기 다 많은 분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아까 시작 좀 늦었고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일도 있었지만, 정말 오늘 얻어가셔야 될 거는 지역 선정 기준에 요 한 1, 2주가 뭐가 좀 더 남았다. 지금도 충분합니다만 뭐가 하나 남았다. 두 번째는 여기서 어떤 결정을 어떻게 할 거냐, 대출은 어떻게 끌고 갈 거냐, 사자의 심장을 어떻게 가져야 될 거냐, 이거를 하느냐에 따라서 가문 만들기에 성공할 거냐 말 거냐 결정 날 겁니다.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